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 여러분, 우리 바담바담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바른 이야기 항상 시청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바른 이야기 바담바담 제11회 어김없이 MC를 맡은 권성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바담바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1회 함께 하시는 우리 패널 여러분 그리고 게스트 분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게스트이십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브레인, 바른미래당의 페이스 담당과 우리 브레인 담당을 하고 계시는 최이배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최이배 의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바른미래당의 브레인으로서 우리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 말씀은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책을 개발하시고 담당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바른 이야기에 게스트로 오시면 항상 자기 PR의 시간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네, 최이배란 이런 사람이다. 네, 짧고 굵게 한번 일단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국민들 당원들 다들 너무나 지금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는 과거에 19대 때 의원을 하셨던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님이라고.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에 또 아주 한 분이 계시죠.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장하성. 네. 그다음에 또 공정거래위원장이신 김상조. 이게 이제 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같이 경제개혁, 또 재벌개혁 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결이 조금 달라진 거죠. 근데 뭐 저는 크게 달라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같은 일을 계속 하는데 조금씩 다른 위치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왔고 또 이제 제가 공인회계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그런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새 저도 전문가라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제 별명이 재벌 저격수. 그다음에 지금은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2의 김기식이다. 이런 이제 애칭이 있었습니다. 네.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이름. 아니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방향성들이나 정책성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분들에게 이런 예를 들어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미래당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당에서 조금은 우리가 개혁적인 중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죠. 이제 자부를 하고 그런 역할을 계속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바른미래당의 브레인다우시게 뭔가 모시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 걸어두셨나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막힘없이 그냥 그쵸? 이 정도면은 괜찮은가요? 100점. 그때까지 본 자기 소개 중에 가장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다. 뭐 순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석하신 게스트 올킬 하셨어요 지금.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김수민 의원한테 전화하세요. 한라인 연결할까요 김수민한테? 전화 연결해요. 김수민님 보고 계십니까 혹시? 네. 지난주 그렇게 친한 척 하시더니. 최이배 의원님이 좀 더 깔끔했던 것 같아요. 대놓고. 좋습니다. 이렇게 내부 분란 일으키는 방송 좋고요. 네, 최이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개혁연구소에 또 계셨고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을 좋은 기업 지배 구조 연구소요. 예. 직접 만드신 건가요, 혹시? 창립 멤버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중간에 들어가긴 했는데 뭐 가장 긴 직장 생활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아니 저는 기초 지식이 없어가지고 사전 정보가 없어서 오늘 네이버 프로필을 이렇게 쳐보고 이렇게 왔더니 좋은 기업 지배 구조 연구소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재벌 깨기거든요. 그렇잖아. 연구소 이름부터 이렇게 딱 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방향성을 한 곳으로 두고 계속 그 일을 걸어오신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김기식 원장님의 친구십니까 그러면? 선배시죠. 저보다 이제 한참 선배시고 뭐 같이 이제 참여연대 활동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에서 제가 단체가 떨어져 나와서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단체가 이제 계속적인 그런 시민운동을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독립적인 연구소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때 또 이제 좋은 기업 지배구조소로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는 진짜 좀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네. 그러면서 또 이런 활동을 계속 같이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봤던 아, 그러셨군요. 네. 개인적으로 친하세요? 김씨 원장이랑? 예. 아무래도 활동 같이 하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막 생각나듯이. 너무 딱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어떻게 하죠? 방송 중에 하나씩만 흘려주시면 안 돼요? 특히 특히 저희는 이제 항상 그 까야 되는 거를 논평을 써야 되는 사람으로서 살짝 저기 제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들떴어요 지금. 어, 내일 저기 언론 좀 많이 타고 싶은데 제보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공유보다 더 핵폭탄이 될 수 있는 게 이 시간에 나갈 수 있네요. 저는 뭐 그죠? 노이즈 마케팅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저희 걱정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던 내로남불 적폐 중에 이번 김기식 사건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다. 이렇게 아주 정말 이 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저는 대해서. 이제 김기식 전 의원이 이제 원장 그 금융감독원장에 딱 그 내정이 됐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전문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 논평을 냈을 때 네. 솔직히 제가 아는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서 역할을 이번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잘 할 거다라고 그렇죠.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서 평가를 했는데 능력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다른 지금 사실 관계들이 나오면서 좀 저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참여연대도 같이 하셨나요? 예. 미리 물어보길 잘했네요. 어떻게 할래요? 그냥 이걸로 한 시간 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얘기도 오늘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내일 대변인으로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유명하잖아요. 그 연대 나온 사람들 하면서 유행해가지고 참여연대 나온 사람들. 그것도 있고 뭐 제8연대, 뭐 5연대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죄송합니다. 그 소개 말씀하다가 저는 오늘 너무 말씀 나누고 싶은 게 많아서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패싱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유, 괜찮습니다. 방송 끝나고 따로 좋습니다. 대변인과 의원으로서 얘기하시죠. 떨리네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 있을 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주실 거죠? 네. 자, 계속해서 소개를 올리죠. 네, 최배 의원님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당원, 네, 장지훈 당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 전문가 최이배 의원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들을 한번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이배 의원님께 많은 양질의 카메라 질문에서 이렇게 막 찾아 헤매지 마시고 저 카메라 보시라고. 어디 카메라 보시라고 여기 봤다가 이 저기 카메라 봤다가 보시라고, 오늘 예. 아무쪼록 많은 질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횟수가 늘수록 카메라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방황을 해가지고 아니, 제가 근데 좀 제가 약간 직업병이 터졌어요. 이쪽 얼굴이 이뻐가지고 이 카메라 이쪽 얼굴 나오려고. 방황을. 이야. 벌써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다니. 다음 회부터는 섭외하지 말아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아까 첫 장면에는 안 잡혔던 우리 네. 임승호 우리 청년당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청년당원 임승호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늦었는데 오늘 낮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와서 방금까지 연병장 공기를 마시다가 지금 약간 여의도 공기를 마시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최이배 의원님이랑 이렇게 좋은 방송하게 돼서 정말 즐겁고 오늘도 어김없이 연병장에 있다 왔다고요? 연병장 연병장. 군복 같은 거 입고 와서 좀 티 좀 내시죠. 너무 휘황찬란해서 좀 있기 그렇더라고요. 아, 방금 이렇게 집에서 옷 갈아입고 오느라고 정신없어서 근데 늦었어요. 뭐 연병장에서 먼지 마시고 훈련 받고 온 사람 치고는 뽀송송한. 그러니까 너무 뽀샤시한데. 저도 얼굴이 이뻐서 말. 왜요, 진짜? 저도 섭외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즐거웠습니다. 악플이 그동안. 엄청날 것 같은데. 자, 두 분도 오늘 그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마지막 소원을 다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어디 행사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급하게 얼굴이. 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빨간색으로. 네, 갈수록 우리 스튜디오를 더 밝게 빛내주고 계시는 우리 이영경 앵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유, 항상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본 이슈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지금 전국의 이슈를 올킬하고 있는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하시죠. 뭐 상관없습니다. 최 의원님은 괜찮으시다면 저희는 짚어 넘어가고 그럼요. 싶은. 예. 아니, 와. 제 가장 2의 중요한 김기식이라고 말을 뱉었을 때는 그렇죠.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닐까요? 본인이 먼저 꺼내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저희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2의 김기식이다. 그러면 금강 원장 낙마시키면 그 자리에 혹시 의원님 갈 수 있어요? 이번 정부가 저를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협치하는 정부인가요? 아유, 저는 열려있는 정부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믿기- 그 연정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언젠가는 한국 정치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금융감독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감독을 해야 되는 그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더 철저하게 어떻게 하죠?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계속해서 이게 계속 나와요. 뭔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막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장관들 처음에 이제 청문회 전에 한 보통 이렇게 장관 지명 받으면 네. 한 일주일에서 이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딱 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금융감독원장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장관들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게 일단락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직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좀 내용이 있고 특히나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저 질문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자리를 감독하고 그 사안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가 조국 민정수석인데 예. 조국 민정수석하고도 가까우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같이 이제 일한 경우는 없었고요. 네. 그냥 이제 인사만 하고 이렇게 아는 정도로만 지내셨던 분이라서. 네. 뭔가 거리두기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활동했던 기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오셨던 기간이어서 또 일하는 분야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 분야만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그 김기식 전 의원은 이제 경제 분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같이 일을 했었고 조국 그분은 아마 그 사법 개혁 뭐 이런 그렇죠.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의 사안들에 대하여 검증하는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언론들의 비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재는 개편인데 검증을 하는 게 맞나 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어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인 입장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중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면 그런 분들은 스스로 그런 그 역할을 맡았을 때 자기가 이제 회피를 해야죠. 이 부분은 내가 안 맞고 누가 다른 사람이 맞다라. 그래서 좀 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칙인데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된 것 같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지는 거고 뭐 지금 나오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검증을 할 때 보면은 뭐 그 굉장히 이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디테일까지 쭉 다 보게는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본인이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 왜냐면은 물론 뭐 다 자료를 막 찾아내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결과로서 이렇게 뭐가 나오니까 보이는데 솔직히 그 검증하는 시스템이 그렇게까지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여러 장관들 지금까지 임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는 좀 이번 청와대의 그런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최희배 의원님이랑 그 거의 회의장에서 상당히 많이 뵙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씀 나눠보는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역시 우리 최 의원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불과 10분 만에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그 문장 안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 김수민 의원님 왔을 때도 이렇게 했던 거죠? 지난주에는 그냥 사적으로 친한 감정만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띄워주지는 않았거든요. 않았습니다. 오늘 큰일 아주 났네. 개인 감정이 너무 계십니까, 들어가고. 어깨가 엄청 올라가실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댓글로도 일하는 국회 표상 최입에 막 그랬는데 누가 썼나 봤더니 우리 사무국 당직자. 제가 얼마 전에 당직자들 밥을 좀 샀습니다. 오늘 사셨던 것 같은데. 근데 내일 저는 사고 있습니다. 김기식 관련해서 조금 뭐 일반 국민 입장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인사 과정에서부터 보면은 약간 잡음이 생겼던 게 보면 뭐 인류학과를 전공하시고 뭐 금융감독 관련해서 전혀 어떤 커리어가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선된 거 자체부터 좀 이상했고 저는 그 논란이 있은 다음에 청와대 해명이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국민들의 수준에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논란이 일고 나서 논란이 있지만 뭐 해임될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과연 이렇게 까자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국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하고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니들이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엔 괜찮다. 약간 뭐 국민들을 약간 배척하는 그런. 그래서 얼마나 이분을 감싸주고 싶으면 그 정도로 이렇게 센 워딩을 하면서까지 지켜주시는 건지 저는 상당히 궁금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오늘 마감 기간 마지막에 한 5시 반 정도에 논평을 낸 게 있어요. 마감 시간이 쫓기면서. 그래서 그때 그랬는 게 이제 청와대를 진짜 청와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김기식 지키기가.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청와대에 이제 사선을 넘은 김기식 복병 구하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명언 달고 제조기 하나 또 괜찮죠. 명언. 또 한국당에서 그거를 가져가는 거 자유한국당이 아니야? 자꾸 따라하더라고요. 권성규 대변인이 논평을 쓰는 거 특허를 제목을 내셔야 가져다가 되는지 뭐 그래야 될 것 김기식 같아요. 말년 구하기로 하려고 하다가 그는 말년 병장들의 어떤 반발을 살 것 네, 같고 맞아요. 복병. 그렇죠? 그 잔병이라고 하려다가 폐잔병인데 잔병은 잔병은 좀 좀 이상하고 그치 뭐 남아있는 병인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복병을 했는데 제목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마감시간 쫓겨서 내다 보니까 언론 아무데도 다뤄주지 않았더라고요. 내일 뭐 많이 근데 죄송합니다. 말이 샜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저는 국민 패싱이라는 말을 썼어요. 청와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도 해임감은 아니다. 그게 국민 패싱이죠. 국민들은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패싱 궤변을 늘어났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거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하셨네요. 괜찮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기식 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무리로 지금 그 모든 이슈를 얽힐할 만큼 이걸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지금 네. 그거 말고도 뭐 어버이날을 국공유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그게 대단히 입법 시급한 기간이 문제도 있었고 안 한다 하더라고요. 기간을 주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너무 약간 뜬금없죠. 선심성 공약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그것도 사실 어저께 저는 할 줄 알았어요. 네. 이걸 강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써놨어요 논평. 써놓고 아쉽다. 어디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런 평. 써놓고 나오면 바로 클릭하려지 그랬는데 안 아 했잖아요. 이게 1박 2일 가더라고. 1박 2일 가고 오늘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솔직히 칭찬해줘야 된다. 네,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칭찬해줘야 되는데 칭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돌려가기 해가지고 이 우왕좌왕하는 아마추어 좀 의심이 나왔어요.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할 수는 없고. 그 안 한 것 자체는 잘한 거죠. 안 한 것 자체는 잘한 건데 그거를 왜 건드렸냐 이거예요. 논란이 됐던 왜 자체가 건드려서 문제죠. 네. 사람들 휴가 계획 짜게 만들고 왜 저도 이제 어린이집 짰는데. 이거 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놓고 결국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완전히 우왕좌왕 국민들만 정부. 혼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추어 정부의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 국민들께 정말 피로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 이게 민주당에서 우린 죽어도 간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의원들 출장. 네, 지금 국회 이제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비용처를 해서 의유성. 어떻게 출장을 갔느냐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김성태 원내대표인 거예요. 그 제주도 사건. 네. 네. 제주도 가는데 신분증 그거 말고 또 있나요? 그게 이제 외유성 어제 나온 두 번. 거고 오늘 나온 거는 네.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감 기관의 그 예산으로 예산. 국회에서 예산. 보좌관까지 또 데리고 갔다 왔다라는 거를 그렇죠. 예, 우리 그래서- 임승호 청년당원이 얘기한 거는 그 어젠가 뭐 네. 신분증을 비행기 탈 때 신분증을 안 보여주고 비행기 탈 때 이제 신분증을 안 들고 간 게 2번인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명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사실 이제 오늘 김성태 갑질이죠. 원내대표의 이제 황제성 외유랑 네. 그게 같이 나와서 네. 그거를 엮어서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몰래 황제성 외유 다닌다고 신분증 안 들고 다녔니? 몰래 다니느라. 또 너무 한때 한솥밥 먹던 사람으로서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흙탕물 싸움이 되는 거죠, 진짜.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그 모든 국민들이 이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정치 혐오성이 네. 더 커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느끼는 거지만 예능에 나와도 예능 시청률을 깎아먹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너무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꾸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이후에는 그런 정말 그러면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이런 높은 기준으로 맞춰서 뽑아줘야 되는데 또 과연 그렇게 되느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진짜 지금 맞는 방향일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건으로 다른 중요한 대입 문제도 그렇죠. 지금 대입 문제도 교육부 발표 때문에 엄청난 혼선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그 모녀가 두 분이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신 것도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애가 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진짜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김기식 원장을 둘러싸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참 이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기 전에 알아서 짐 싸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가 나오면서 모토로 내세운 게 내 삶이 달라지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지금 이 모녀 사건도 송파 세모녀 사건이 다시 발생을 한 거고 김기식 논란도 기존의 어떤 정치권에서 발생했던 그런 논란들이 다시 발생하는 걸 보면서
과연 내 삶이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물론 지금 70%라는 지지율에 매우 취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지지율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민 패싱 행위를 계속 하신다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쌀가루 비판을 해주신다. 그나저나 댓글을 보니까 김어준이 또 공중파에서 감쌌나요? 혹시 아세요? 김어준 씨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나 관심도 보죠.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뭡니까 블랙 뭐 있잖아요 SBS. 네. 블랙하우스. 홍보를 해주시죠. 거기에서 정봉주 의원 이렇게 커버 치다가 본인한테도 이제 불똥이 엄청나게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자기는 굉장한 냉철하게 공정하게 모두를 파헤치고 그런 공정한 스탠스를 가져간다고 표방을 해놓고 자기 편이 그런 입장에 당하면은 그걸 덮어주고 있고 감싸주고 있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김어준 씨가 근데 진짜 위선적이지 않나. 그건 좀 한번 알아보고 아침에 그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기식 원장이 출연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요? 네, 아마 어제였던 것 같은데. 어제 하태경 의원 오기 직전에 네. 하태경 의원 출연하기 전에 김기식 원장이 출연했더라고요. 거기 출연하면서 이제 그 인턴 여비서 얘기를 네, 하면서 네. 그게 보는 사람에게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느끼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턴 여비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네. 지금 이제 미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연상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도 좀 있었고 저는 참 궁금한데 언론사에 있었던 사람으로 금감원장이고 그런 해명을 하게 되면 보통은 원래 있었던 방송 3사 출연이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 TBS는 교통방송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출연을 하셨다는 게 좀 의아한 행보이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우군이 있으니까 거기를 간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겠죠. 김어준이 불러줬다고 봐야죠. 뭐 그런 나 경우는 좀- 해명의 자료 그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제공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나 좀 지켜줘라고 해서 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뭐 아유 하여튼 어쨌든 뭐 이게 궁금합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참 걱정이기는 합니다. 뭐 저희가 바른미래당에서 아까 댓글에서 누군가 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은 너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관대한 거 아니냐. 제가 관대한 거 아니냐? 너무 점잖게 까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내일부터 그렇지 않다는 거를 김철근 대변인이 보여줄 겁니다. 논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철 같은 논평으로. 그러니까. 자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입의 우리 정책위 부의장님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6.13 지방선거를 임하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것이냐. 우리 지난주에 제 1차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제 1차 공약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최배 의장님께 부의장님께 직접 좀 설명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이 바담바담을 보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질문이나 또 의견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죠. 네. 자,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아지고 이 선거에 대해서 이 반감이 생기는 이유가 이 무분별한 그 공약 남발, 그리고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제일 큰 이유가요.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어떤 공약, 어떤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1호 공약으로 워라밸 편이라고 써봤어요. 네, 워라밸 뭔지 아세요? 이게 줄임말이니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영어 통역이 가능하신 분. 유학파가 해줘야 되는데 유학파. 이건 유학파가 좀 해줘야죠. 발음을 좀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work and life balance라고.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일과 삶의 이런 균형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네, 설명 끝났으니까 다시 받아가 주시죠.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저 영어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뭐 거기 생활할 때 나는 이렇게 그 밸런스가 맞춰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과 그 삶에서요. 네. 제가 거기에 있을 땐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전혀 근데 일이 없었죠. 저는 삶을 밸런스가 안 영위하면서 맞네요. 살았었죠. 삶과 공부의 밸런스를 300%.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쓰는 말인가요? 워라밸 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도 줄임말을 요즘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만큼 미국도 줄임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이런 어휘가 많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도 뭐 개인의 기호 따라 다르게 줄이기도 하는데 워라밸이라는 말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1호 공약으로 워라밸 편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우리 생활업 5대 공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활을 업시키는 5대 공약을 이제 첫 번째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워라밸 편에서 공약이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우리 하나씩 그러면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과로사회노라고 되어 있어요. 네, 과로사회노. 근로시간 계좌제, 근로시간 계좌제입니다. 발음에 좀 유의해 주십시오. 계좌제. 네, 그 은행 구자를 튼다 할 때 그 계좌입니다. 네, 계좌제로 초과 근로시간을 휴가로 돌려받자. 네. 뭔가 좀 쌈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 우리나라 이 워낙 장시간 이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돈으로 보상받는 이제 초과근무 수당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막상 그 초과근무 수당도 100% 다 저희가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넘어서는 근로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이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꼭 이게 돈의 보상이 아니라 내가 이 초과 근무를 한 만큼을 잘 모아서 내 일하는 시간에서 빼주자. 네. 그래서 그거를 휴가로 돌려받자. 뭐 이런 이제 개념을 도입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회사에 이렇게 공장 같은 데 보면은 출근할 때 출근 카드를 이렇게 찍잖아요. 찍으면은 거기에 이제 시간이 찍히고 퇴근할 때 또 찍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물론 공장은 지금도 그런 시간 관리를 하지만은 이제 사무직들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점점 이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축하기가 되게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더 도입을 하면 자기가 일한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그 근거들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서 자기가 초과 근무한 시간을 휴가로 돌려받는. 그래서 뭐 단기간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육아에도 쓸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있으면 뭐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잠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많이 모아놓고 나중에 뭐 이제 뭐 안식월을 간달지 한 달 정도 휴가를 쓴달지 뭐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도입을 했고요. 네. 근데 이 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그 보상휴가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거의 안 쓰이죠. 왜 그런가요? 일단 이거는 노사의 이제 협의에서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닌 거죠. 아, 강제사항이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재량 근로시간제라고 해서 뭐 근로시간을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탄력시간 근무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막상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의 접하지 못하죠. 제도는 있으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근로시간 계좌제라는 개념으로 이 기존의 제도를 다 묶어가지고 한번 다시 설계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근무 시간을 지금 이제 52시간으로 이제 주당 52시간 줄이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제도 개선과 함께 맞물려서 해보면 우리가 장시간 근로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고 이런 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그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그 기술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일하는 시간을 자동적으로 이제 카운트를 해서 그렇죠? 그 시간을 그 자동적으로 어딘가에 축적하도록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초과된 분만큼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알아서 쉰다. 예. 그래서 어딘가에서 쌓이고 어딘가에서 빠지는 그 데이터가 이제 하나의 계좌 역할을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돌발 노동 같은 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메일로 업무가 지시가 내려오거나 카톡으로 오거나 그러면 그 우리가 또 그 시간에 거기를 접속을 했으면 기록이 다 남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뭐 작업을 해서 답변을 다시 보냈다. 그럼 그 시간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을 한 거라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근로 시간이 그러니까 근로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우리가 기술적인 또 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앞서가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 의원님이랑 말씀 나눠본 거 거의 처음인데 뭔가 이렇게 좀 빠져드는 거죠. 집중하게 만드시죠. 집중하게 만드는 거 있고 그리고 이 MC 입장에서 오늘 너무 좋아요. 편하고 그냥 막 여쭤봐도 될 것 같은. 지난주는 안 편했나 봐. 네? 그러니까 이거 지난주 그거는 김수미 의원님이 아니고 지난주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막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뭐 저 본의 아니게 교토파크 만들어주고 막 그랬다면서요. 땀만 나고 그때 너무 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으시고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저는 그래서 뭐든지 이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문점이 갖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의문이 생기자마자 말씀을 하는 도중에 그걸 다 해소를 시켜주셔서 그래요? 굉장한 정보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갈 수 있게 되어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거랑 관련을 해서 이제 사실은 근무 시간 이제 시간을 단순히 많고 적고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시간이 많은데 근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이 단순히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 시간 늘려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의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 생산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일의 그러니까 그 근로의 개념들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런 틀에 맞추지 않고도 내가 편할 때 일을 함으로써 결국 가장 효율성이 좋을 때 일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로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당연히 또 이거는 기본적으로 휴식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장시간 근로라는 게 이제 밑에 분모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습성이 된 거죠. 그냥 초과 근무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업무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가 일을 빨리 끝내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보상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유인이 또 거기에 잘못된 왜곡된 유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 나가느냐고 이거를 독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전혀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도 아까 전에 그 보상휴가제라는 그런 제도도 마련했던 거고 그래서 그걸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좀 접근한다라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근로시간 계좌제를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기존에도 비슷한 공약 제도가 있었다. 근데 지금 그게 100%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것과 이제 이번에 우리가 바른미래당이 내놓는 근로시간 계좌제의 핵심 어떤 차별성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지금까지는 잘 안 됐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다면 진짜 막 물어봅니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바로 그러니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노동 시간을 계속 줄이자는 노력 그 얘기들이 있었고 그게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주 52시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의 근로 감독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제도들이 이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우리 그 뭐 안철수 후보나 또 유승민 후보 두 분 다 그 대표님들이 뭐 칼퇴근 시간이랄지 여러 가지 근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그 생활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공약들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해지는 공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냥 월급 받는 사람 궁금한 건 근로시간 계좌제를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휴가로 쓸 수도 있고, 휴가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연차가 10일 정도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다 써본 해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4년 연속 여름휴가도 가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그게 물어보니까 팀장이 휴가계는 올리고 일을 하라고 한대요. 맞아. 휴가 간 걸로. 그러니까 휴가 나는 지금 하와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몸은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정신만 거기 가 있어요. 정신만 진짜 그런 정신만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 관리 감독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그 부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그러니까 근로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는 굉장히 느슨했어요. 네. 그래서 느슨했던 이유가 근로 감독관이 부족했어요. 사람 숫자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근로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침해받았다라는 신고를 하거나 이런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전만 해도 그런 거 하면은 직장에서 굉장히 따잖아요, 따.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도화한다는 것을 아까 전에
데이터로 다 축적하자는 거잖아요. 아, 네. 이런 거가 되면은 진짜 더 적은 인력으로도 감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데이터와 축적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 마무리할게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이걸 할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기술이 개발이 발달해서.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하려고 했던 말 하실래요? 저는 그러니까 근로시간 계좌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점이 하나 더 있다, 차별되는 점이 하나 더 있다 얹어드리려고 자료조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 건데 이제 이게 근로시간 계좌제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거든요. 독일의 폭스바겐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고용 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더 차별화되는 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려울 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량 해고함으로써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난관을 타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로시간 계좌제가 도입이 되면서 폭스바겐 회사는 그 사람들 고용 안정을 유지해 주지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단축함으로써 돈은 조금 임금은 줄어들 수 있어도 받더라도 고용의 안정은 가져갈 수 유지해주는.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제 그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두 개를 이제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유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예. 걸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독일 사례가 딱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강의 듣는 느낌인데요. 나도 모르게 필기하고 있었어요. 시험 나올 것 같아요.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 뭔가 시험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고 밑줄긋고 그러니까 성적 관리에서 취업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공부하셔서 네,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죠. 네. 네. 체이베베 테스트 한번 네, 선물 있어야 돼요, 그럼. 선물 여기 있어야 돼요.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뭐라고요? 선성룡님께서 군대? 중대장 할 때 생각난다. 병사들 초과근무 마일리지를 종합해서 휴가로 바꿔주는 거 딱 어. 정확하게 근데 그 기억해 위에 주신 있었잖아요. 것 그 토 나오는 행정이었다고. 네, 정말 토 나오는 행정이 있었대. 그렇겠죠. 그 일일이 다 카운트하고. 네. 그렇죠? 그걸 네. 뭐 어디 뭐 데이터 빅데이터로 축적되는 것도 없었을 테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할수 거잖아요. 있죠. 이제는 네. 가능하죠. 네. 와, 근데 우리 손 중대장님 좋은 일 하셨네요. 그때.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걸 지금 하고 있느냐? 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대표 공약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른 당에서는 아마 지방선거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대표 공약을 내거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다른 당에서는 내놓고 있는 게 없지 없습니다.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는 이제 각 그 지역에 맞는 공약들을 개별적으로 다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막 내지는 않죠. 대통령 뽑지를 않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대표 공약을 내는 이유 네.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지방선거 역시 결국 그 정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정당의 방향성을 국민들이 보고 선택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당에서도 좋은 공약을 내고 또 이것에 좋은 내용들을 우리 지방에 또 출마하신 분들이 또 잘 응용해서 또 맞게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바른미래당을 더 많이 선택해 줄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선거에서 또 바른미래당이 승리를 해야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고 우리가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이런 좋은 정책들이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더 혜택을 돌려드릴 수가 있죠. 아, 예, 좋아요. 이 얹어주는 자리로 완전히 양념을 잘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양념장이네요. 그런 양념장인데 제가 그래서 그 별명장 양념을 먹고 있어서 장독대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항상 양념을 꺼내서 얹어드리는 역할을 자리 잡고 양념장에도 이야. 또 거기도 또 얹- 장독대로 얹어가지고 너무 짜요 양념이. 좋아요. 이제 양념장으로 하겠습니다. 간지. 자, 두 번째는 독박육아노입니다. 그래서 독박육아 아시죠? 혼자서 이제 보는 독박육아노.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저는 이게 제일 관심 있어요. 네, 제일 관심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잘 못 보지만 요새. 네. 너무 귀엽던데요. 요새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 그럼 아빠 어떻게 닮아서 보면 귀엽긴 한데 이게 요새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헤어질 때 안녕히 가세요. 그렇죠. 또 놀러 오세요까지는 안 하는데 또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니까 진짜 마음이 아파요. 또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들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제 아들 잘 못 본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빠가 육아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어색하죠. 인색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가 이제 보는 눈도 아직까지 좀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주말에 가서 이제 제가 아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태우고 혼자서 이제 저 광안리라는 바닷가에 있는 지역구입니다. 거기를 이제 산책을 가잖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아, 짠하게 보는구나. 짠하게 보고 네. 엄마가 없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유모차를 끄는 네. 그림은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데 네. 괜찮고 아주 익숙한데 아빠가 엄마가 혼자 끄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빠가 아빠가 혼자 혼자 끌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애절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괜히 막 행복한 표정을 지면서 가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박수 치면서 더 애절하게 다니시잖아요. 보는 거 아니에요? 애기 엄마 도망가지도 않았고 나는 괜찮다고. 단순히 엄마가 일하러 갔을 뿐이에요. 이런 얘기를 내가 표정으로 막 어필하면서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작가님께서 라떼파파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아세요? 네. 라떼파파 아세요? 네. 아세요? 써 있잖아요. 저 어떻게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저 적혀있어요. 미리 저희 사전 교감을 하고 왔기 때문에 모른 척을 해야 될지 한 좀 손에는 진실된 라떼를 방송을 들고. 하기 위해서 안다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손에 라떼를 들고 한 손에 유모차를 끄는 아빠. 힘써야 되겠네. 라떼 라떼 한 손을 들고 애를 이렇게 아니, 애를 유모차를 유모차를 끌더라도 언제 울면 안아줘야 되잖아요. 아빠가 이거는 아빠가 기본 체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라떼를 빨리 마실 수 있는 능력이 되던가. 그러니까 뜨거운 게 아닌가 보다. 아이스만 먹어. 멋있는 서양 아빠의 전형적인 네, 그림이 그렇죠.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아, 반팔티에 청바지 입고 베컴. 애기 한쪽에 딱 하고 베컴 정도. 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되게 안 어색하잖아요. 뭔가 서양 아버지들이 이렇게 그렇죠. 뭐 선글라스 끼고 이런 건 맞아요. 어색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뭔가 그건 괜찮아요. 한국 아버지들이 뭔가 광안리에서 이렇게 끌고 라떼 들고 다니면 이게 뭔가 광안리를 식사도 비하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런 게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아닌가. 사회적 인식이 문제. 빨리 개선이 돼야죠. 아버지건 어머니건 부모님들인데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누가 키우든 당연하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박 육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도 중요한 게 이게 어머니만 키운다 약간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아이도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럼 육아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그런 유대가 쌓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네. 쉽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부모의 선택권을 더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모가 한 명이 쓰면은 이제 그 다른 부모는 육아휴직을 못 쓰고 네. 만일에서 솔직히 또 쓴다 하더라도 그 육아휴직 급여가 한 사람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으로 둘이 따로따로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쓰는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도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왜 이거를 같이 못하게 하느냐라는 그 문제점이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생겨나죠. 엄마와 아빠 같은 기간에 같이 쓰면 한 사람 것만 나온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육아휴직을 고민했다가 안 했던 이유가 의원님 사실은 육아휴직을 하면 보통 맞벌이를 할 때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 맞벌이를 하는데 그렇죠. 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가 그때 저는 100만 원이 맥시멈이었어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예, 금액이. 예. 근데 그것도 그 달에 주는 게 아니고 50%만 줘요. 50만 원만 주고 제가 6개월 후이나 1년 후에 복직을 하면 그걸 한꺼번에 정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추정을 해보면 그 육아휴직을 핑계로 다시 못 돌아오게 할까봐 아마 예.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 고민하게 돼. 한 달에 50만 원 생활비를 플러스해서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고민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인상도 지금 필요하고요. 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대선 공약 때 다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인상이 진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됐을 때는 우리가 진짜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그렇죠. 부모한테는 더 좋은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늘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육아휴직 말고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제를 그 유아기 때는 쓸 수 있도록 해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를 감안해서 이제 좀 유연성을 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묶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네. 계좌제랑 같이 예 그렇죠 그런 개념들도 여기에 다 어떻게 보면 같이 우리가 섞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아무튼 엄마 아빠한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독박 육아를 하지 않게 하자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독박 육아를 하지 않고 아이를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로타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갑자기요? 유리하게 설사를 연구했구나. 하고 로타 네.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 접종 주사를 해야 되는데 예방 접종이 이게 비싸요? 로타바이러스 걸리면 예방 접종 못하고 그 전에 예방 접종. 그러니까 예방을 그 전에 해야죠.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육아를 딱 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로타 바이러스 걸리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 그래서 접종을 미리 해야 예방을 되는 해야 거죠. 되는데 이 예방 접종이 비싸요? 예.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비싼가요? 이게 그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뭐 2회 맞는 것도 있고 3회 맞는 것도 있는데 네. 아무튼 금액이 한 20에서 25만 원 굉장히 비싼 사이라고 거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왜냐하면 비싸네. 아이가 태어나서 4살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방 접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5만 원, 3만 원 그렇죠. 여러 그냥, 가지 그냥 있겠죠. 5만 원, 3만 원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합쳐서 계속 내면 꽤 부담이 되거든요. 많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 중에는 보건소 가서 좀 저렴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죠. 보건소에서 안 해주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엄마가 낮에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 가서 시간만 접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그 접종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또 엄마 마음에 아 내가 좀 뭐 하나 안 하고 비싼 걸 해야지 그 죄책감이 생겨요. 또 싼 거 해주면 그거 가지고 또 엄마 아빠는 미안하고. 싸워요. 그쵸. 왜 그런 싸웠구나. 상태로 넘어가냐 막 그러면서. 싸웠구나.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약간 실화에 기반한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는.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돼. 막 그러면서. 근데 그건 진짜 좀 상술인 것 같아. 그리고 보건소나 이런 데 가면 굳이 그렇게 비싼 거 맞추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비싼 게 막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비싼 예방 접종을 만약에 무료로 한다 그러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그 필수 이제 예방 접종들은 알아요. 이제 다 무료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로타 바이러스는 논의가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계속 유료가 돼 있는데 네. 가장 우리 아이들이 그 자주 걸리는 그 장염에 이제 그 달고 살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큼은 좀 꼭 무료화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엄마들의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럴 그래서, 수밖에 국민의 없어요. 염원이 만들어낸 공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수용을 했어요. 양념장 들어왔습니다. 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공약은 앞에 뭐 우리가 이제 뭐 근로시간 계좌제니 막 이런 것들 이제 법을 좀 손질하고 이래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실생활에서 부모들에게 와닿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더 뭐 예방 접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엄마들이 원하는 거가 네. 이제 이 로타 바이러스 그러니까 예방 접종. 엄마들이 이제 큰 애를 첫 애를 딱 낳고 제일 그러는 게 열이 딱 오르면 그때 정신이 나가요. 열이 오르는데 39.5도로 찍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는데 사실 장염하고 독감하고가 엄마들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질병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을 뭐 어릴 때는 뭐 4개월부터 뭐 보통 한 3살쯤 되면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가면 아이가 장염을 계속 달고 살아요. 얘 끝나면 쟤 하니까 또 옮고 얘 끝나면 쟤 하니까 또 옮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전쟁을 치르면서 면역력을 키워서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그걸 그만하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는 엄마가 아이가 장염으로 열이 많이 나거나 탈수 증상이 일으키면 뭐 계좌제가 있든 없든 어떻게 해서 빌더라도 병원을 뛰쳐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만 해도 엄마들은 체감으로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게 우리 공약 3번인 겁니다. 3번입니다. 네. 우리 아이 로타 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 이게 이제 3번인데 그렇죠. 현장의 엄마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공약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행하기 어렵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들 마음속에 훅 와닿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지금 각 지역에서 뛰고 계시는 선수들께서 이거는 바로 공약으로 적용하셔도 좋겠다. 그렇죠. 아, 저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김두관 의원이 김두관 지사가 되셨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어르신들 틀리해주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공약이 틀니를 공짜로 해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그 틀니를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 뭐 틀니 공약이나 아니면 100원 택시 같은 100원 택시요? 100원 택시요. 시골에는 버스가 안 들어오는 시간이 많으니까 100원만 내면 타고 어르신들이 나갈 수 있게. 이낙연 지금 국무총리가 이제 하셨던 그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저게 파급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런 공약들은
한 번 혜택을 입으면 잊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100원 택시. 예. 그런 게 있었군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100원 택시라는 줄 뭐라고? 100원 택시라는 줄 알았어요. 100원 택시. 100원 택시. 그래서 대변인님 100원 택시? 네. 오늘 마지막 출연이라고 지금 마지막 출연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연병장으로 열심히 건 아니에요. 연병장 놀고 와서 정신이 안 들어와서. 근데 뭐 네. 사실 이런 정책은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재밌었던 게 권선수 대변인이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계시니까 굉장히 많은 긍정의 끄덕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반응만 보더라도 아 이게 진짜 지금 시의적절하고 진짜 부모님들이 원하는 정책이구나. 좋아요. 그런 멘트 좋아요. 네. 제가 다음 주 수업에 한번 고려해 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잘해봐요. 네.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아빠라는 걸 좀 이렇게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오미선님께서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덜한 이유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네, 얼마나 얍삽한지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공약도 우리가 정말 집중해 고민해서 잘 개발을 해서 네,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바른미래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가시죠. 네, 효도 전용 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이게 뭐예요? 진짜 궁금했어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천천히. 효도 전용 통장. 효도 전용 통장으로 발음 연습하는 그거 받아쓰기 효도 전용 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많은 그 자식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용돈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더 일찍 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그런 것들이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져서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봉양을 한다면 자식들이 굳이 용돈을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생활이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노인 빈곤율이 원천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연금 제도가 아직 굉장히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숙 단계로. 근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결국 많은 어르신들이 한 30%가 자녀의 용돈에 의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로 용돈을 드린 것을 나중에 연말정산 때 좀 공제를 해서 세금을 좀 깎아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럼 통장 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지금 이제 구상은 효도 전용 통장을 진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면 그걸 근거로 우리 월세 세액공제 받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죠. 부모님 용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거죠. 저 이거 참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를 모두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그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차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좀 그 가정형, 그러니까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라면 특히나 이런 혜택을 좀 줌으로써 미성숙한 이 공적연금의 그 과정에서 자식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은행에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뭐 따로 상품화 될 건 아니고요. 그냥 딱 그 고정된 통장이 있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들어간 것을 입증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렇게 부모들이 받고 또 현금으로 다시 자식 주면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결국 저희가 이제 기준을 저소득층의 이제 근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만든다면 뭐 그런 그 부작용까지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까 범위 제한도 있겠죠. 금액이 너무 많은 부분. 물론이죠. 예, 이거는 뭐 이제 제도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다양히 해야 되는 거죠. 용돈이 막 500만 원씩 가고 이런. 아니 그런가 봐. 양념장. 별 걱정을 다 하시네. 모든 거에 대한 의혹 같은 것도 해소드려야 되는 게. 생활 안 해봤잖아요. 생활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생활에 여유가 너무 많거나. 그래서 우리는 감히 걱정할 수 없는 거를 걱정하고. 상상치 못한 멘트였어요. 저는 정말 상상을 발칙한 상상을 함으로
시청으로서 국민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발칙한 상상을 감히 네. 하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념장. 네, 양념장. 네. 제가 나중에 이 공약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이 있는 걸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라고.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로 가보죠. 네, 금연 실천하면 건강보험료를 반값으로. 야, 이것도 건강보험료 반값 받고 다시 담배 피면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예. 분명히 있었던 게 학교에서 금연 그 장학금이라는 걸 좀 약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배 많이 피는 학교 다녔나 봐요? 아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있었어요. 금연 장학금이라는 게 한 학기 동안 금연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수치를 재가지고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장학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어떤 부분들이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담배를 안 피는 친구들도 그 측정을 할 때 담배를 피고 가가지고 뭐 이걸 한다던가 아니면은 저 담배 펴요라고. 왜 담배 피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냐 똑같이 그렇지. 들어가려고 맞아. 다니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있죠. 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그런 반발들이 좀 약간 있었죠. 제 동생은 있을 수 있죠. 흡연을 하는데 회사에서 금연이 정책으로 정해졌대요. 네. 그래서 담배를 끊지 않으면 뭐 이렇게 주는 수당이 있었나 봐요. 그걸 반값을 깎겠다고. 그래서 맞아. 정말 강제적인 고군분투하면서 금연하는 걸 근데 제가 봤어요. 맞아요. 진짜 정책이 있으면 그렇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 있죠. 맞아요. 전에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 때인가 뭐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중국에 그때까지만 해도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 지금은 눈 철수 아, 바람으로 정말요? 우퉁 벗고 그래서 다니고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와야 되니까 이제 네. 티셔츠를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벗고 다니는 다 거야. 입고 다니. 티셔츠 다 벗고 얻기 다니는 위해서. 거야. 어떻게 해서 얻으려고. 아,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작용 없이 뭔가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연장선상에서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제 또래의 이렇게 군필자들은 되게 공감을 할 텐데 이런 약간 연장선이 부대에서 금연 포상 휴가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많군요. 이제 뭐 똑같이 일산화탄소 수치 재서 막 이렇게 그건 금연했으면은 일산화탄소 휴가 준다 수치죠. 이렇게 하는데 네. 저도 사실 그거 처음 듣고 저는 비흡연자인데 담배 한번 펴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해요.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뭐 단 며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깁니다. 뭐 6주, 8주 막 하고 1년에 이게 3차례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한 사람이 억지로 담배 피고 금연 프로그램 들어가서 그렇게는 못하는군요. 그렇죠. 뭐 의사와 그 상담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복용된 약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굳이 하겠냐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담배값이 더 맞아요. 들겠네요. 예. 최근에 보험 상품 중에 금연을 하거나 자기 이렇게 하면 그렇죠. 보험료를 보험료 깎아주는 게 있죠. 실제로 보험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랑 같이 데이터를 연계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예. 거기서 감시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데. 그래서 때문에 그 이제 그 금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아까 전에 뭐 일산화탄소량 측정도 하고 여기 그 현재 금연치료 사업에서도 그 금연에 성공을 하면 그 성공 인센티브로 10만 원어치 선물을 줍니다. 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네.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성공하는 단계에 그 병원에 가서 예. 그 저기 검사를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논의할 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 막 얘기했는데 가장 큰 우리의 그 어떤 좀 이게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졌던 게 지금 담뱃세를 이제 그 3년 전부터 걷기 시작해서 네. 지금 수조 원을 걷고 있는데 막상 그 흡연자를 금연으로 위해 그 만들기 위한 그 사업이 노력이 너무 적고 그래서 결국은 이 흡연자들에게 낸 이 세금 부담을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금연하게끔 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허투루 돈이 나가게 되면 결국 보험공단에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연이 정말 이렇게 해서 높아지고 흡연율이 낮아지면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는 적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바람이 되거나 하면 어차피 그렇죠. 치료비가 나가야 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네. 이 예방 사업이라는 것들이 초기에는 그런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려는 하겠지만은 결국 그 사업이 성공을 하면
굉장히 큰 혜택이 이후에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도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담배세에 대한 지원을 좀 올바르게 사용해 보자라는 취지도 있다. 전 처음인 것 같은데 직장생활 20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냈지만 깎아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올리는 일만 있었지. 아, 그렇죠. 예. 네, 저는 나라에서 뭐를 깎아줘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제가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혜택을 네.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는 거고 굳이 그걸 받기 위해서 사고를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역시 피부에 와닿는 설명. 그래서 이게 보험이라는 그 구조를 우리가 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네. 결국 우리 바른미래당이 만든 이 공약들은 뭔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네. 그런 공약들이네요. 아까 용돈도 네, 네, 네.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부모님이 우리한테 용돈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돈의 순환 구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괜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아니 그 얘기가 왜 제가 동감을 하냐면은 네.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용돈을 들으면 또 그걸 다 모아서 손주한테 또 용돈을 그렇죠. 주세요. 맞아요. 절대 자기가 쓰지 네.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돌려주는 거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기초연금도 지금 국가에서 주는데 또 그걸 모으셔가지고 그걸 맞아요. 이제 자녀들한테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제도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네.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뭐 어렵게 선순환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이게 그렇게 해서 좋게 돌아가면 그게 사회 제도가 되고 시스템이 돼서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혈세로 그냥 일회성으로 때려받고 이런 것들은 사회 제도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공약인 것이고 이번에 추경의 청년 일자리 정책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좋지 않은 정책인 것이고 우리의 이런 공약들은 참 좋은 정책이다. 사람들이 약간 비꼬는 게 있잖아요. 공약에서 그 공짜가 빌공짜다 해가지고 네. 비어 있는 공약이다 그런 비어있는 비아냥들이 많았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의 공약을 보면서 힐링을 좀 하시고 또 양념 한 숟갈. 여기에 댓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담바담 보시면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적폐 스트레스를 잊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공약들을 보면서 이때까지의 그런 실효성 없던 정책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계기가 평소에 되시고. 이런 많이 생각하세요? 양념 언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시는 게 신기해요. 마지막 출연이라고 오늘 정말 불태우고 초원을 나와가지고 불태우고 계시는 우리 양념장님. 진짜 대단하시네. 양념 장지훈이었습니다. 캐릭터 같다. 자, 오늘 마지막 출연이네, 섭외를 고민해 보겠네, 이런 갑질 농담이었고요. 네, 저는 전혀 그런 고난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첫 번째 워라벨 공약 5가지 한번 살펴봤는데, 야, 이거 참 재밌네요. 뭔가 이제 현실하고 밀착되어 있는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토론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또 들어보면서 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지금 방송을 해보셨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고민해 보신 이 공약에 대해서 이 바담바담을 통해서 공유를 하시고 또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를 해보신 전체적인 좀 소감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너무 띄워주셔서 좀 부담스럽고 그러자고 만든 방송이에요. 굉장히 제가 고민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들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했던 내용들이 결국 여기서 다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약간 안도감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좋은 정책들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우리 바른미래당의 어떤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어떤 그 신뢰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달해 드린 것 같아서 좋은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안 봤는데 댓글을 하나 좀 지나갔는데 저보고 살쪘다는 그것도 많이.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내가 읽어드려야 되나? 최근에 3kg가 빠졌는데 이 조명이 오늘 좀 센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그거를 보고 이거를 얘기를 할까 고민을 이미 했었는데. 읽으셨군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 옆에 있으면은 살이 좀 빠져 보이시거든요. 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살을 더 찌우세요. 제가 더 쪄서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게스트를 또 오시려고요? 갑질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몸무게 체크하겠습니다. 출연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패널 분들 오늘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대표 공약 5가지 들어보셨는데 뭐 최종 소감 클로징으로.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처음 사실 이거 이렇게 받고 공부해 봤을 때 사실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과연 굉장히 좋은 제도고 신선하긴 한데 이게 실현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빈말이 아니라 선순환 구조 차원에서 진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차원의 정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서 뭐 문재인 정권의 어떤 내 삶이 바뀌는 정책이 전혀 안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거야말로 진짜 내 삶이 바뀌는, 아이 로타 바이러스부터 어른 효도하는 것까지 이게 진짜 내 삶 전체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걸 보고 계신다면 꼭 이를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껴 써도 됩니다. 아시잖아요. 저 청와대 한란 연결되는 거. 빨리 말씀 좀 드리세요. 대선님 주시죠. 양념을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하시는? 야, 또 숨은 실력자인데. 네, 저는 뭐 모든 거에 양념을 얻는. 잘리지 않기 위한 눈물 나는 존재감 과시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도는 해야 된다. 네. 인정합니다. 다음 주 섭외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인기가 참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싸움 구경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기 때문에 이 편과 이 편과 싸우는 얘기를 쓰는 게 관심도 쉽고 또 어필력도 좋기 때문에 사실 정책은 주 이슈를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얼마 전에 드라마에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프로는 금기를 깨는 법이죠. 예. 다른 프로는 금기를 깬다. 예, 프로는 금기를 깰 수 있어야 진짜 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프로 정치인이라면 그런 지금의 구조를 좀 그 금기를 좀 깨줄 수 있었으면, 그래서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정책이 최우선인데 부작용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해가면서 고쳐나가는 게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른미래당에서 좀 해주시면 애 키우는 엄마의 한 사람으로 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바른미래당에서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미 함께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미 가족이죠. 아니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군요, 여기가. 입당 오서 쓰실 때까지 저 문을 못 열어드릴 것만 같은 느낌이. 이미 저기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아까 독방육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프랑스가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출산율을 올라가게 하는 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이 최소 40% 이상 육아에 참여해줄 때 아내들이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예.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책의 목표는 있더라도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예. 네, 육아를 잘 못하고 있는 제가 이제 40%. 하고 있는 40%. 40%. 예. 네. 그러니까 주말 제가 말고도 나쁜 게 아닌 거죠? 40% 하고 있어요. 40%?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카운트를 하죠? 40%를. 날짜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랑. 날짜? 죄송합니다. 네, 뭐 제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지역구가 부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환경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마지막 변명 한번 드렸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 이 패널 분들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꾸준히 오늘 50 이상을 계속 찍으면서 봐주셨습니다. 오랜만에 1시간 좀 많이 넘겨서까지 진행이 될 만큼 아주 뜨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우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공약을 만들어주신 우리 정책위 의장님이 누구시죠? 지상우 의장님. 지상욱 의원님. 네, 지상욱 의원님도 우리가 조만간 다음이나 다다음번쯤 공약 발표하고 나서 또 두 분 같이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모시고 하겠습니다. 또 이런 공약을 만드신 데 같이 고생해주신 우리 정책국 여러분들께도 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바담바담 11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